예, 이번 시간에는 파트 3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연말정산 개요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연말정산 의무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은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연말정산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시기 부분입니다. 자, 연말정산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칙은 월별 납부자나 반기별 납부자 여부 상관없이 2020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0년도 2월분 월급 줄 때 하는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 2월분 월급을 미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2월 말일 날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지급한 걸로 보고 연말정산을 한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무조건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도퇴직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9년도에 중도퇴직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급여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까지 발생한 특별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월 말 사이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19년도 연말정산은 2월 달까지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 달에 진행하시면 되고, 20년도에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0년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 소득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39페이지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처분된 걸 말합니다. 소득처분된 걸 말하는데,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19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했고, 20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급여 관련되는 신고 업무가 모든 게 다 종료가 됩니다. 19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그런데 19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20년 3월 달에.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여가 인정상여가 되고,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고요. 이러한 인정상여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은 추가 지급 근로소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추가 지급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급할 때, 추가로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귀속 시기를 한번 보면 19년도 법인세 관련해서 세무조정 시에 발생된 인정상여에 대한 귀속 시기는 언제냐? 세무조정 대상 연도, 즉 2019년도 귀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입니다. 20년 3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지급하는 시점, 즉 20년 3월 달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 납부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일에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20년 4월 10날까지 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신고 구분이 있죠. 신고 구분 월별,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이라고 있는 부분에서, 자, 월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월별로,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 소득처분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신고 구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고 구분을 선택하고요. 귀속 연월은, 인정상여에 대한 귀속 연월은, 귀속은 2월 달로, 지급은 3월 달로 합니다. 지급은 법인세 신고일이죠. 법인세 신고일이 속한 월이 되겠고요.
자, 귀속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말정산분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분이다. 원래 20년 2월 근로소득, 그러니까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연말정산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즉 20년 2월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직전 연도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때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19년도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0날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인정상여라는 부분 때문에 19년도 근로소득이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자, 이때 다시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인정상여 2020년 3월달 급여 3월 31일 날 지급하는데 20명에 8천만 원의 간이세액 95만 원입니다. 자, 19년도 세무조정, 즉 20년 3월 달에 세무조정을 하는데 상여 처분이 한 명에 대해서 1억 원이 나왔고요. 1억 원으로 인한 추가 소득세가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 속에서 원천징수, 그러니까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신고서가 되겠는데요. 자, 정기분 신고서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사례에서 2020년 3월달 급여에 대한 거 3월 31일 날 지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고서를 매월 신고 구분해서 매월로 선택을 했고요. 귀속연월 3월, 귀속 지급 3월로 해서 간이세액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에서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과 관련해서는 신고 구분에 매월, 그 다음에 연말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득처분으로 표시하고요. 귀속은 20년 2월, 지급은 20년 3월로 표시를 합니다. 20년 2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20년 2월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20년도 직전 연도, 즉 2019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연말정산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년 2월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 1억 추가세액 3천만 원 해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되죠? 정기분 신고서 지급기준 3월달과 그러니까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지급 연월일 3월달 두 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4월 10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는 각각 별지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다. 수정신고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수정신고에 해당이 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수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하고 동일하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반드시 한다. 반기별 납부자는 원래 7월 10날까지 신고하는 건데 7월 10날까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득처분에 대한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소득처분을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기재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귀속 연월 중에 20년 2월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20년도 2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관련 세액에 대한 의미가 하나가 있고 전년도인 19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소득과 세액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합산해서 신고할 곳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종된 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다가 제출하시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근로자 스스로가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취직자의 경우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해서 현 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은 72번 결정세액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145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첫 페이지에 있는 145페이지에 왼쪽 파트에 나와 있죠. 지급명세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 그대로 확인을 하시되 결정세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차감 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 있는데 가끔씩 직원들 중에 이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환급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환급 금액은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한 회사에 가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끔 관할 세무서나 우리 회사에서 해결해 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와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정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다른 내용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46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일용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는 일반적인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액 계산하는 부분을 전액 다 포기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19%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세율 적용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단일세율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소득세와 관련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관련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정상여와 관련되는 부분, 신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39페이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상여에 의한 부분인데요. 자, 인정상여 관련되는 부분은 자, 우리 주식회사 한라산이 법인 세무조정 시에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상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이사 1억 원 상여로 이렇게 소득 처분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그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있던 세무조정 사항과 소득자료명세로 갑니다. 소득자료명세서에 가면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 인정상여 귀속연도 2019년도죠. 상여에 대한 귀속연도는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고요. 금액 1억 원이고 연말정산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은 그냥 제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에서 납부를 할 거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신고 소득자 백두산에서 이렇게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정상여로 인해서 우리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을 보면 자, 귀속연도 19년도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추가자료 입력에 가서 관련되는 직원의 기존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연말정산 되어 있는 내용을 작업 완료되어 있는 부분들을 작업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F1 작업 완료 부분에 역삼각표 눌러서 완료 취소를 합니다. 완료 취소를 하신 다음에 소득 명세에 가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세액 금액이 나오죠. 96만 9,748원입니다. 자 소득 명세에 가서 그 13-3번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커스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노란색 부분을 커스를 이동시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과세 대상 추가분과 인정상여 추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인정상여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1억 원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고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2,928만 원으로 세액이 증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세액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139페이지에 그렇게 증가된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완료하신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새로 출력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신고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원천의 작업 연도를 2020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20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달 20년 3월달로 해서 정기신고 관련되는 부분 20명에 8천만 원 95만 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해서 정기신고분입니다. 정기신고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매월분이 나올 거고요. 연말 소득처분에다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란에다가 한 명 1억 원에 3천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우리가 전자신고 메뉴에 가서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고 관련되는 부분 지급월 3월입니다. 그죠? 3월이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속 연월, 지급 연월 기준으로 지급 연월이 같은 기준으로 귀속이 다른 부분들을 각각의 별지로 해서 2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자신고하시고 각각 세액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143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관련되는 증빙자료들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특별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보험료,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정보들을 간소화 자료에서 전부 다 확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간소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6페이지에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은 기부금 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를 대부분 받습니다. 받는데 자 207페이지에 보시면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되는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주택자금공제 관련해서 간소화 자료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정보 제공된 금액을 갖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되는 무주택인지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차입금은 언제 했고 뭐 이런 요건들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207페이지에 보시면 참고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산세 책임은 근로자한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관련되는 부분들 또 교복 구입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리 챙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점.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녀는 그러니까 자녀의 동의 절차 없이 그냥 신청만으로 그냥 조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까지 19세이었던 자녀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2019년도에 20살이 도달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 제공이 되고요.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과 관련되는 부분, 의료비 관련되는 부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의료비 관련해서 안경이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공이 되는 것과 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보면 자, 보험료라든가 주택자금, 연금, 일반적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미 저에 대한 개인적인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안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보면 교육비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관련되는 부분, 유치원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취약전 아동이라든가 교복, 국외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도 제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표시를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홈택스에 1월 15일 전후로 오픈이 됩니다. 열리게 되는데 기부금과 관련해서 12월 3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기부금 단체에서 기부금 정보를 전부 다 이제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근로자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챙겼다면 다 전송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제공이 되지만 일부는 제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9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활용 방법을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활용 방법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인인증서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겠고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조회 발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회 발급을 클릭하게 되면 조회 발급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가 있죠. 자, 연말정산 간소화로 클릭해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 이용 절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그 다음에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그 다음에 간소화 자료 PDF 다운로드, 회사 제출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관련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정보 순서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1페이지에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19세 미만일 때 별도의 동의 과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서 미성년 자녀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메뉴를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2000년 출생 자녀는 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시에 성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모가 신청한 걸로 가능했지만 2000년생은 별도의 본인 동의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군 입대 예정 자녀인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해야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2페이지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의 동의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메뉴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동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215페이지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력으로 갑니다. 자,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조회 발급에서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으로 갑니다. 자, 요 메뉴가 우리 교재에 있는 메뉴 내용하고 조금 순서적으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건 참고로 보시고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 버튼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본인 인증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 발급 쪽에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이용 절차 안내 부분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당부장 표시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억하시고 조회 메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회 메뉴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이 동영상 교육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간소화 자료, 19년도 간소화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18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월 해제라고 하는 메뉴 옆에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들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백수로 있었다라고 하면 4월 달부터 체크된 정보를 갖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하나하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관련 지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전액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이 부분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클릭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도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교육비에 대한 정보들을 납입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계좌도 조회를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체 다 확인을 하신 후에 자,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요. 직불카드 확인을 합니다. 기부금 확인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전체 다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 메뉴들마다 하나하나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교육비도 별도의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내려받기라고 하는 상단 부분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PDF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내려받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요 문서 열기 암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암호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받기를 통해서 파일로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받아서 받은 파일을 갖고 우리 연말정산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회사에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해서 연말정산하는데 보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정상적인 지급명세서와 간이 지급명세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일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소득별로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까지 제출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근로퇴직 사업소득은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폐업자, 모든 사업자인데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에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2019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2020년 1월 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원래 1월 10일까지였는데 그러니까 연장이 됐습니다. 연말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324페이지에 제출 방법 및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근로퇴직 사업소득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2월 말까지, 일용근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을 텐데요.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 자, 우리 정상적인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325페이지에 보시면 미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산세가 있습니다. 324페이지에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1% 가산세가 있고요. 미제출 금액의 1%입니다. 그런데 3개월 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에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세율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산세 금액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25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양식을 제가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우리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지급명세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종 소득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지급명세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급명세서라고 용어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326페이지에 근로소득 비과세 감면 항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327페이지에 기타 제출 서류에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상용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7월 31일이나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월별, 반기별 납부자 모두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다음 달 10일까지였죠. 다음 달 10일까지였는데 이 부분을 말일까지로 법을 연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27페이지에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요. 32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 방법은 이러한 지급명세서는 전부 다 전자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제출 시에 어떻게 되느냐? 가산세 적용합니다. 그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서는 처음 생긴 제도다 보니까 19년도에 발생한 소득 부분에 대해서 늦게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의 50% 적용되는 부분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가산세는
정상적인 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1%였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0.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5%에 50%를 감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0.25%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제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상용근로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탭에서 제출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관리 쪽에 보시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셔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마감해서 전자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간이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도 있었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가보시면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간이 지급명세서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반기 거 7월부터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서류들을 우리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에서 세무신고 서류 전자신고 쪽에 보시면 간이 지급명세서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상반기에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 마감하신 후에 제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확인드렸고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다. 전자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330페이지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총괄로 해서 전체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한 내용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감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전자신고 쪽에 가시면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고로 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전산매체 구분해 보시면 역삼각표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부금, 의료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명세서가 자동으로 같이 제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0날까지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했고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마찬가지로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부 다 조회를 하신 다음에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직계표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귀속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신고 기준에 지급 기준이냐 귀속 기준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귀속 기준으로 하실 때는 연도를 12월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급 기준으로 하실 때에는 마감 취소를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를 하고 지급 기준으로 하실 때에는 신고부터 시작해서 제출하는 기간까지 2020년 2월 달에 제출하실 거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급 연도가 2020년도에 19년도 거를 지급할 수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포함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하셔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소득 관리 쪽에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신고 기준에서 귀속과 지급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귀속 기준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자 배당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자 관련되는 부분,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이 있죠.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부분 귀속 기준으로 해서 12월까지 조회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된 내용들을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은 그러니까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전자신고 쪽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로소득 쪽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전자신고 관련되는 부분 클릭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는데 전산매체 구분 쪽에서 화살표 눌러서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해서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죠. 관련되는 지급명세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소득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었죠.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F8번 마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마감을 하신 후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을 하시는데 이제 그 연말 전자신고 쪽에서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급명세서를 다 마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기부금과 의료비 명세서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한꺼번에 같이 제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퇴직이나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제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단 제출을 하시고요. 마감해서 제출을 하신 후에 또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마감해서 제출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각각 제출을 소득별로 각각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요. 회사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거의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놓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외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내가 신고했는지 여부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34페이지에 지급명세서 종류 체크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세무신고 쪽에 보시면 원천신고 검토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천신고 검토표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관련되는 급여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자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가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용사업 기타와 관련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분,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천신고 검토표를 전부 다 출력을 하신 다음에 관련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제출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 원천신고 검토표를 통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가끔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누락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엄청나게 크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